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GRE 매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혜원 강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GRE 빈출 1순위 책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책자 안에 실린 퀀트 용어 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자 안에 실린 용어들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올 법한 만한 용어들을 제가 따로 간추려 봤고요. 두 번째, 그 용어들을 어떻게 문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기본적인 맥을 좀 잡아드리고자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제가 책자에 수록된 그 용어들을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산, 대수와 기하, 통계 이렇게 4대 영역으로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해봤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밑에 영상 밑에 첨부가 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로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그 파일 같이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서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에서는 일단 ETS가 잡아드리는 real number, 이 실수 안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실수 안에는 크게 rational number, 즉 유리수와 irrational number, 무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유리수 안에는 integer라는 정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3개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정수라는 거는 똑똑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이 정수를 보셨을 때 그냥 문제 안에서 인티저는 그냥 정수야 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수라고 이제 수의 범위가 딱 좁혀진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그래서 수의 범위를 좁힐 땐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문제 안에서 찾아가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똑똑 떨어지는 수 정수구, 영, 양수 이렇게 세 가지 그죠?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natural numbers라고 해서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whole number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들어갈게요. 자, 이 범자연수라는 거는 한국 수학에서 보통 잘 정리하지 않은 그러한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0을 포함한 자연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0을 포함한 자연수 우리가 범자연수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주로 주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뭔가 반올림 을 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홀 넘버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범자연수 형태로 반올림을 해서 문제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스페셜 넘버스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 인티저라는 단어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음과 영과 양수가 있었던 걸 우리가 다 인티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가 돼요. 자, 이분이라는 짝수와 아드라는 홀수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짝수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그렇죠. 0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0도 어디론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짝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뭐든지 2로 나눠지면 다 짝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도 짝수다라는 거 꼭 명심해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나머지는 다 홀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프라임 넘버가 있어요. 얘는 별표 3개 갈게요. 얘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굉장히 특별한 수거든요. 우리가 수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는 약수를 정확하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과 나 자신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바로 그렇죠. 1이에요. 1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1은 약수가 몇 개예요? 1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소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수가 한 개여서 그래요. 그래서 소수는 정확하게 약수가 2개인 거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숫자들 있죠. 그쵸? 소수 외에 약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합성수, 컴포짓 넘버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어서 프라임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 갈게요. 네. 프라임 팩터는 말 그대로예요. 프라임 팩터인 거죠. 여기서 팩터는 약수, 좀 이따가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팩터는 약수인데 소수인 거죠. 말 그대로예요. 인수인데 소수인 거죠. 예시 하나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는 9의 약수를 1, 3, 9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소수가 누구냐면 그렇죠. 바로 3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은 9의 약수인 동시에 소수죠. 그래서 3을 뭐라 한다? 9의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팩터라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스페셜 넘버스 이어서 들어가는데 consecutive integers라는 건 이거는 별표 2개만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뭘 찝어드리고 싶으냐면 이 인티저라는 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인티저라고 하면 짝수와 홀수를 두 개 다 가져가는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인티저 앞에 consecutiv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consecutive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이거는 짝홀의 개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역하시면 안 되시고요. 정확하게 연속하는 정수, 즉 정확하게 일씩만 차이가 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일씩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consecutive integers라고 하고요. 이것이 아닌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일 때, 그렇죠. 밑에 바로 보이네요. even 또는 odd라고 나와줄 때만 연속하는 짝수, 홀수, 즉 이씩 서로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역을 하지 마시고 그죠? 정확하게 따로 두 개를 분리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 개념인데요. 요 배수의 개념, 약수의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 가기 전에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킥을 더 드리자면 이 멀티플스라는 거는 배수,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이게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누구의 동의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divisible. 이것도 별표 3개 갈게요. 이것도 시험에서 참 잘 내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멀티플의 동의어가 바로 divisible이 된다라는 거. 요거 우리 학생들 많이 놓치고 가세요. 자, divisible이라는 건요. 직역을 하시면 그냥 나눠질 수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실수의 개념에서 못 나누는 수는 없잖아요. 안 나눠지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0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divisible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멀티플과 같은 동의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배수는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수니까요. 그래서 multiple, divisible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를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factor하고 divisor 이렇게도 한 덩어리예요. 팩터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약수란 말이에요. 누구를 나눌 수 있으면 다 약수가 돼요. 그런데 디바이저가 같은 개념, 즉 직역을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그쵸?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디바이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디바이저블과 디바이저스 이 단어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오케이, 정리가 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이어서 quotient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몫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동의어? 요거는 제가 현장 강의에서만 알려드리는 건데 팁을 하나 적어가 볼까요? 네, answer.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이거는 답이잖아. 근데 이게 왜 몫이야? 해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answer도 같이 몫으로 같이 가져가는 동의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vidend, 피제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시죠. 피제수라뇨. dividend가 피제수인데요. 요거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12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4, 3, 12 그리고 나머지가 0 이렇게 나오죠. 너무 간단했네요. 자, 그러면 요 answer가 바로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좋고요. 요 4가 그저 바로 디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팩터이자 디바이저가 되는 거고 요 12가 4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12를 뭐라 한다? 그렇죠. 피제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짐을 당하는 수를 디바이드. PP 형태를 써서 이제 사용해주고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잘하셨고 여기 나머지가 0인 거 보이시죠? 나머지 영어로 뭐라 한다? 그렇죠. 리메인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 자체를 외워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드 요거 클릭하고 넘어가죠.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로 된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현장 강의에 쓰는 꿀팁을 좀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더하기 부분에서 add, sum, total 뭐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얘.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A more than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than을 기준으로 B에 대해서 A가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현장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자, 우리 학생들 than 먼저 잡으시고요. 뒤에 나온 걸 주체로 잡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라는 게 주체가 되면서 여기에 A라는 값이 더해진다.
선생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A에서 B를 더하나 B에서 A를 더하나 다 똑같잖아요. 네, 저도 알아요. 더하기랑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된다? 그렇죠. 빼기와 나누기 할 때가 이제 콧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순서가 바뀌면 식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then 뒤에 나온 그 대상을 주체로 잡아주는 그런 훈련을 제가 현장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마무리. 그렇죠. B에다가 A를 더해준다 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빼기 갈게요. subtract from 뭐 너무나 잘 알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또 이 exceed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초과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거를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exceed는 빼기 역할을 해주고요. 자, by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equal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들 식 변환해 주시면 되는데, 자, A에 빼기 B를 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제가 뒷부분에서 by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by는 단독으로 나올 때는 곱하기가 돼요. 그런데 by가 exceed와 같이 짝꿍 처리를 해주시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equal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거 명심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A less than B. 아이고 이거 또 나왔네요. 제가 앞에서 요 구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밑에 있는 A less than B에도 적용이 되셔야 될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then 잡아주시고 뒤에 나온 걸 뭐로 잡아준다? 그렇죠. 얘를 주체로 잡아주시면서 식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B 빼기 A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A 빼기 B 했으면 이 식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then을 기준으로 뒤에 나온 거 주체 이렇게 잡아내시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곱하기 부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by라는 것이 이제 곱하기로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는 곱하기 역할을 해주는 거 요것도 별표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product of A and B 요거는 별표 3개 갈게요.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이거는 아예 수거처럼 외워볼까요? product of A and B 무슨 뜻이에요? A와 B를 곱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어서 나누기 부분 갈 텐데 뭐 divide by 너무 좋고요. 자, per와 over가 있는데요. 같은 동요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나누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A 나누기 B. 그리고 여기는 A 나누기 B.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퍼나 오버나 앞에 있는 거 나누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또 순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랙션과 데시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읽는 방법이랑 그쵸? 또 추가적으로 또 제가 또 현장 강의에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찝어드리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일단 디지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숫자 하나하나를 다 디지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란 숫자는 우리가 두 자리 양의 정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two digit numb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지트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denominator, numerator. 자, 요거 완전 별표의 별표입니다. denominator 분모고요. numerator 분자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수 읽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런 분수 표현이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떻게 읽었어요? 3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를 읽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밑에서부터 읽어요. 분모서부터 읽는 거죠. 그런데 영어식 표현은 어때요? 반대예요. 그래서 분자서부터 읽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그러면 아까 기억나실까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나누기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썼다? 오버나 퍼라는 단어를 썼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게 여기 그대로 접목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는다? 2 over 3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이 안에서 기수와 서수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기수를 쓰고 분모는 서수를 쓰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2 thirds 이렇게도 써요. 두 개가 다 호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거죠. 기수와 서수를 섞어서 쓸 때. 그래서 분자는 기수를 읽고 분모는 서수를 읽는 거. 요거 명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어서 runs to nearest to 반올림이란 뜻이에요. 약간 애매하죠? 선생님, 반올림 하단데요. 보통 소수 둘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적 표현은 없나요? 네, 없어요. 저희는 바로 rounds to, nearest to로 다 퉁쳐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묶음된 표현으로서 가져가기 때문에 뒤에 나온 이 명사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ounds to 명사, nearest to 명사, 또는 round nearest to 명사 이렇게 같이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사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everything is okay.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radical exponent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square라는 것과 이 cube라는 거 뭐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square를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cube를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바로 근을 읽어낼 때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루트 x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근 앞에 2가 있었던 거 아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서 우리 다 이거 쓰지 말자 해서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이거를 꼭 읽더라고요. 어떻게? 제곱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밑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스퀘어 루트 오브 그 숫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스퀘어 루트 오브 x.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이 앞에, 그쵸? 또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세제곱근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세제곱근이면 어떻게? 이거는 세제곱이 큐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읽는다? 그렇죠. 큐브 루트 오브 something 이렇게 읽어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읽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 안에서 숫자만 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수식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 또 더불어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좀 찝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루트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헷갈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 있는 루트가 안 보이고 없는 루트가 막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나 큐브라는 단어를 보시면 뒤쪽에 루트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펑션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X축과 Y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는데 XX, Y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축, 네, Y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0,0, 즉 원점이라고 하죠. 이 원점을 영어로 그렇죠. origin.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갈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네 방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quadrant, 즉 4분면을 quadran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겠죠. 자, 이거 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4개의 쿼드란트가 있고 읽으실 때는 first quadrant, second quadrant, third and fourth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L1이라는 그쵸 라인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그려질 때 점들이 일정한 속도로 찍히면서 그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일참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한 속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슬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별표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 L1이 특별하게 찍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X절편, X축을 지나가니까요. 여기는 Y절편, Y축을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 X, Y, intercept, 각각 intercept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L1만 있는 것이 아니라 L1에 대해서 평행하는 라인을 하나를 더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평행 표시해 줄게요. 그럼 얘를 L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평행하는 라인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parallel lin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arallel 하면은 이제 평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서 parallel line, 평행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꼭 평행하게만 안 그려도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랑 교차하게끔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그려볼까요? 씩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L3라고 보고요. 근데 교차를 하되 하필이면 수직 교차하게끔 제가 그려본 거죠. 착, 착. 그렇죠. 우리가 이 수직 교차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perpendicular line,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 더 팁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보시면 vertical lin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perpendicular line, vertical line 둘 다 수직선으로 나오시게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라인이 교차해서가 수직선
되는 거고, 버티컬도 보통 수직선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면에 대해서 또는 X축에 대해서, 그쵸? 네, 그렇게 수직이 될 때 우리는 버티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 좀 작게 좀 그려보는데 이런 거 이제 버티컬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그쵸? 지 혼자 수직일 때. 이런 거 버티컬, 교차에서는 퍼펜디큘러. 요거 굉장히 뉘앙스 중요합니다. 아예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어서 벌텍스가 나오는데 얘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 많을 때 우리는 벌티시스 이렇게 복수 형태 또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주로 이차 함수나 아니면 다양한 다각형 도형이 나왔을 때 꼭지점이다, 벌텍스다, 뭐 이런 표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저희가 도형 부분에 왔어요. 네, 그래서 도형에선 저희가 바라보게 될 게 삼각형, 사각형, 원. 요렇게 이제 저희가 좀 바라볼 건데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도형의 이름들은 반드시 네, 학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equilateral triangle이라고 해서 정삼각형, isosceles 이등변, right triangle, 직각삼각형, 요거 별표 3개 가볼게요. 얘가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현장 강의에서 주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직각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를 우리가 밑변, 여기를 높이, 여기를 빗변이라고 표현을 하죠. 좋아요. 베이스 하이트, 그 다음에 하이퍼니우스 다 좋은데 문제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우리가 이 밑변과 높이를 둘 다 레그라고 해요. 그리고 빗변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하이파니우스 줄여서 써볼게요. 이렇게 하이파니우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직각삼각형 안에서만큼은 밑변과 높이를 둘 다 뭐라고 한다? 그렇죠. 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미안한데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고 그냥 밑변과 높이를 그쵸 같이 레그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고요. 사실은 밑변과 높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그라는 단어를 쓴다라기보다는 레그라고 했기 때문에 걔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triangle has two leg sides of 뾰로롱 and 뾰로롱 respectively 이랬어요. 그럼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같이 가줍니다. 자, 이어서 사각형을 들어가 볼 텐데 패럴로그램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핫합니다. 이건 별표 3개 갈게요. 평행사변형. 아까 저랑 같이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렇죠. 평행이라는 패럴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갖춰진 그쵸 도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인데요. 요거는 제가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평행사변형은 서로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다 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에서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 또 예쁘게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자, 여기 성질을 조금 같이 한번 볼까요? 요 각이랑 이 각이랑 같겠죠? 왜냐면 억각의 성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 각과 또 요 각이 또 같아요. 그쵸? 억각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내드릴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각이 있잖아요. 요게 같을까요? 이등분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보통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면적을 이등분을 하는 것이지 각을 이등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각, 여기를 x각. 그래서 동그라미와 x는 다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무엇을 이등분하더라? 그렇죠. 면적을 이등분하더라. 까지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렉탱글 직사각형 그렇죠. 스퀘어 정사각형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 아까 스퀘어 제곱이었는데 알아요. 제곱도 스퀘어라고 하고요. 도형 자체를 우리가 또 스퀘어 정사각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럼버스 마름모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이 학습이 다 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요. 저랑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원 부분인데요. 다이미터와 코드의 이 관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름을 다이미터, 코드를 현이라고 하는데 원 하나를 저희가 싹 그려봤을 때 그쵸? 이 현이라는 거는 원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선분을 다 우리는 현, 코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이렇게 지름을 밟고 지나갈 때가 있겠죠. 죄송해요. 센터인데요. 센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죠. 얘를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관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름에서, 그쵸? 지름과 현의 관계에서는 현에서 가장 긴 길이는 누구더라? 그렇죠.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센터를 밟고 갔을 때 가장 통통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안에서 가장 긴 길이는 지름. 요렇게 이제 관계파하고 넘어갈게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반띵만, 그렇죠. 네, 요런 거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호하고 부채꼴, 그쵸. 요거 두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호라는 거는 이렇게 구부러진, 그죠. 요런 선분들을 다 우리가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의 전체적인 둘레라기보다는 일부분을 호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 정도? 이런 거 이제 호라고 합니다. 원 센터에서 그쵸? 이 정도 벌어진 거를 우리는 arc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큼 면적을 색칠해주면 요게 섹터,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킥을 드릴게요. 보세요. 호는 결과적으로 길이의 개념을 두고 있고요. 부채꼴은 결과적으로 넓이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될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2파이 r과 관계성이 있겠고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과 관계성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네, 암기를 해 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통계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집합서부터 제가 차근히 그쵸 밟아 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요. 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either A or B, A 또는 B야 해서 이거를 보통 교집합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교집합 아니고요. 네,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A 또는 B. 오케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 교집합 부분이 한 번 더 겹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한 번 더 빼주셔야 되는 거죠. 식으로 전개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A집합 더하기 B집합 빼기 A 교 B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가능하겠고 교집합 부분은 여기만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보스 A and B가 되는 부분이고 여집합은 그 외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차집합의 개념인데요. 요거 별별 3개 갈게요. 요즘 얘가 좀 핫하게 좀 급부상하고 있는 네, 용어인데 지금 A or B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합집합 부분인데 그 중에서 번납보스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을 뺀 그 외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요렇게 A 또는 B 또는 요렇게 A만 되거나 또는 B만 되거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포인트 여기서 킥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 교집합이 양쪽으로 다 빠져주죠.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전개하셨을 때 A 더하기 B 빼기 2A 교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2번 빼주셔야 돼요. 이쪽에서도 빼어주셔야 되고 이쪽에서도 빼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번납보스 부분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네 보시고 넘어가 주실게요. 자, 평균, 중앙값, 최비값 이렇게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장 가시면 꼭 반드시 나오게 되는 완전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범위를 산술평균 내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산술평균, 기하평균 있잖아요. 근데 산술평균 안에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산술평균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이 average라는 단어, 이 mean이라는 단어, arithmetic mean이라는 단어가 문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주로 현장 강의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평균이라는 정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문제 안에서 틀이나 합산을 말해주기 위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5개를 봤어요. 그런데 평균이 80점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합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0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8, 5, 40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5개 점수의 합산은 무조건 400이라는 점수를 맞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99 안 돼요. 401점 안 돼요. 무조건 400이라는 틀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 평균이라는 정보가 나와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합산 틀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온 정보이다
라고 같이 옆에다 적어주시면 좋고, 이 미디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위치가 중요해요. 얘는 위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하셨을 때 보통 오름이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오름으로 세서. 그래서 오름으로 세셨을 때 가장 가운데 오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얘랑 이 미디언이라는 단어와 이 평균이라는 단어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가운데 점령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와주기만 하면 앞에 값이건 뒤에 값이건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좋고요. 최빈값이 있습니다. 네, 최빈값 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가장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frequency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가장 받는지, 그렇죠? 누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지를 모두가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개념이 있더라? 그렇죠. 영향력의 개념을 두고 있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개념 파악 다 되셨나요? 네, 평균은 합산, 미디안은 위치, 모드는 영향력. 넘어가 볼게요. 자, 레인지가 있습니다. 얘는 범위인데요. 조금 더 이것도 정말 현장 강의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레인지는 max라는 값에서 min이라는 값을 뺀 것 자체를 우리는 레인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정말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서 보통 이제 오답률이 되게 낮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끔 나온 문제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주로 레인지라는 것 자체가 주어지더라고요.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레인지가 5야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셔야 되냐면, 아, 레인지가 5라고? 아, 그냥 5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레인지가 5라고? 아,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떤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 안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하자면 그 데이터 안에서 제일 큰 숫자는 A 플러스 5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가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레인지를 찾아라 라기보다는 레인지를 주고 이거를 정리하는 메커니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애티튜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얘도 시험에 꼭 나오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랑 분리를 해서 가주셔야 돼요. 뭐냐면 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어떤 걸 많이 배웠냐면 표준 정규분포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노멀이라는 단어 앞에 standard라는 거 붙여서 stand, normal distribution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 아니고 그냥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규분포도인 거예요. 얘를 표준화시키기 그 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도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미디안, 방금 배웠던 중앙값이죠. 방금 배웠던 모드, 또 방금 배웠던 민, 평균, 요 세 개가 다 같아요. 요 세 개가 다.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다 같은 정규분포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칭분포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 이 세 개가 다 같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표준화시키기 전 단계 요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고, 이어서 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규분포도랑 같이 이어서 나오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퍼센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긴 게 어때요? 퍼센타일이죠. 이게 뭐냐면 타일은 뭔가 약간 나누다, 약간 퍼는 100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나눈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낮은 점수 기준으로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세워준 거죠. 그걸 우리가 퍼센타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100분 율이 아니라 100분 위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점수가 이 데이터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퍼센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측정이 됩니다. 낮은 곳서부터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또 팁인데요. 이 GRE 성적표가 퍼센타일로 뜨는 것도 아시죠? 그럼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퍼센타일 점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높은 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점수가 막 26%알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끝에서 26등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퍼센타일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위치가 그 정도 앞에 있다라는 거. 네, 그러한 개념까지 같이 스토리텔링에서 엮어 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랑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까지 그죠? 이 영상을 통해서 찝어드리는 모든 용어 포인트들, 다 킥포인트들 다 적으셨죠? 그쵸? 네, 그거를 꼼꼼히 리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영상은 정말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될 필수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용어 정리만 한다라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고 어떻게 문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지도 중간중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런 부분도 꼭 리뷰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저랑은 또 많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혜원 강사였습니다.